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으로는 트럼프 푸시나 연준 재무부에서 무언가 증시를 부양시킬 수가 있다면 증시는 결코 쉽게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면 트럼프나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셋 중에 한 명이라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거나 재정 지출을 쓸 수 있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면 증시는 곧바로 반등을 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은 어떻다? 트럼프 풋은 중립 구간인 곳이고 연준 풋은 가능합니다. 재무부도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의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증시가 결코 하락장으로 되기보다는 상승장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답변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모두 다 충족이 되지 않는 구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들에서는 경기가 둔화가 되거나 실적이 나빠지는 순간에는 폭락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시그널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도망칠 준비를 해야겠죠. 따라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자료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모두가 불가능해지는 구간들은 언제일까? 폭락장이 되는 구간들, 그 시그널들은 언제일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해서 공부를 했던 자료가 무엇이냐면 1990년대에서 닷컴 버블이 발생을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타이밍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닷컴 버블이 왜 발생을 했고 왜 폭락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했던 게 1995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끝이 났었어요. 그리고 낮은 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로 낮은 물가에다가 IT 기술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낮은 금리에다가 낮은 물가 상승률이죠. 여기에다가 IT 기술 혁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주가가 2배 넘게 뛰어버리게 됐던 사건들이 1900년도 중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 1950, 1995년도와 98년도 사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밸류가 값어치가 쳐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렇게 비싸진 않아 라고 했던 타이밍이었는데 1999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버블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타이밍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미국 경기가 나빠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너무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후폭풍이 미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자국 상황만 바라본다면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때 금리 인하를 했죠. 왜 금리 인하를 했느냐? 다른 해외에서 불안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결과 어떻게 됐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 경기는 매우 좋고 그리고 이 구간들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니까 물가도 상승해버립니다. 물가가 3에서 4% 정도로 상승해버려요.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 하락하죠. 근데 미국 경제 너무너무 좋아요. 게다가 IT 기술 혁명까지도 일어나죠. 이 구간부터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또 상승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고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이 바로 뭐다? 버블이 발생했던 구간들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쫙 치고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자 결국에는 이 아시아 외환 위기들이 충분히 해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소가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점차 계속 올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에서는 어떤 이슈가 터졌다? 금리를 일단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실적 미달이 떠버린 거예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이때 당시에 3에서 4%였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하가 어려웠거든요. 오히려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지 못하는 구간들이 이 구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는 야 금리가 쉽게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연준 풋이 제한된 상태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바로 실적이 잘 나와야 됐던 거예요. 그냥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낮았다고 해봐요.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오면요, 그냥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부양시키면 돼요. 근데 이때는 어땠다? 물가 자체 레벨이 높았다니까요. 물가가 높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못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반드시 중요했던 게 실적이 잘 나와주는 게 중요했는데 하필 물가도 높아서 금리도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구간들에서 실적 미스까지 나버리니까 이 구간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대폭락이 나타나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는 대폭락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 금리 빠르게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과감하게 내렸던 구간들이 요런 구간들이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바라봤을 때 1990년대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조건들, 그리고 IT 기술 혁명이라고 하는 조건들, 그리고 낮은 물가라고 하는 조건들, 이런 식의 삼박자가 맞춰진 상태에서 강제로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 버블이 발생했던 구간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흐름들 과연 나타날까?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태를 바라보면요. 일단 금리 피크아웃은 됐죠.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 피크아웃이 되고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충족이 된 상태죠. 이런 구간들에서 물가 상승률 2에서 3%도 도달했습니다. 게다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원유 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자체도 지금까지는 하방 압력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적어도 3%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물가 자체는 과거에 버블이 나타났을 때랑 되게 유사한 구간인 거죠. 게다가 AI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흐름들을 바라보면 과거처럼 주식시장의 가격들도 크게 폭등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흐름만 바라본다면요. 지금 구간에서의 이게 버블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버블보다는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버블이 발생을 하려면 답은 간단합니다. 강제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뭘로? 대외적인 이슈로.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의 구간들은 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버리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지난번처럼 주식시장이 버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무엇이냐? 트럼프발 금리 인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고 여기에다가 재정 지출 같은 것들을 극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고 재정 지출을 극대화시키면서 증시가 대폭등을 해버리게 되는 상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요거 명분이 생겼죠. 내년에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이라면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재정 지출을 세게 때려버리겠다. 그러면 증시가 매우 강력해지게 되고 이 관점에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마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게 의심이 들곤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바라봤을 때 쿠글러를 해임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조건들이 꽤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트럼프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바라보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이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일단 핵심 포인트는 내년까지는 버블이라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할 거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럼 설령 이게 발생을 한다 친다면 일단 주식을 들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 뭐다? 여기에서 이 폭락하는 것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뭐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면 일단 저희에겐 좋은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요게 버블이 터질 때 요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요때도 분명히 트리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요 트리거는 뭐가 될 가능성들이 높으냐라고 한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고평가 구간들에서 유동성 버블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구간부터는 이 구간부터 증시가 폭락을 할 거고 요 구간들에서는 대부분들은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요 트리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 게 과연 트럼프가 취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바라보는 요 밸류가 지금 어디에서 시그널들이 발생할 것 같냐면 금리 상승이 물가 이슈로 발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26년도 말쯤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재정적자 이슈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다고 했죠. 요 조건이 몇 분기 동안 지속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재정적자 이슈 있죠. 요거 커버 치려면 지금 당장은 버블을 만들고요. 요거 버블이 터트려지는 이 타이밍 때 이 재정적자 이슈 해소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단계로는 지금 단기 채권 비중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 채권들을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 기준금리에 따라 가지고 이 이자 비용이 극대화되게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27년도쯤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망가진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기존에는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단기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망가지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금리가 폭락하겠죠. 자, 그러면 이 타이밍 때요. 단기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이 타이밍 때 장기 채권으로 다 상환하는 거예요. 요걸로 재정 적자 커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봐요. 지금 단기 채권에다가 우리가 비중들을 세게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마다요. 미국 경제 타격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 단기 채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화 정책의 여력들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경기가 망가지는 타이밍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 때 뭘 한다? 지금까지 단기 채권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이 타이밍 때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가 망가지는 타이밍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니까 요 타이밍 때 장기 채권을 다 넘겨버리는 거죠. 요걸로 재정 적자를 커버치는 게 지금 이자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런 맥락이라고 친다면 이런 구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자체는 버블을 만들어내기에 아주 좋은 구간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런 구간들이 언젠가 한 번은 버블이 터져야 된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알고도 있고, 언젠가는 한 번은 경제 위기가 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렇게 과거에 버블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지지할 수 있는 구간들이 어디인가라고 하면 5,600포인트 정도가 되면 밸류 부담상으로는 비싸지는 않은 구간들이 5,600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향후에 버블이 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5,600포인트가 지지 라인이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입장에서 미국 주식 입장이 조금 밸류가 부담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하방 압력의 리스크가 분명 존재해요. 주가가 떨어져서 하방할 압력도 있지만 상승할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버블 리스크예요. 버블이 발생을 했을 때 수익을 놓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버블은 언제까지 주가가 상승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이후에 주가가 폭락한다면 어디쯤에서 지지를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600포인트 구간부터는 미래를 돌아갔을 때 버블이 딱 터졌다라고 했을 때 5,60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미래에 저는 5,600일 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600까지의 기회가 준다면 아주 좋겠지만, 만약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보다 5,6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나는 어차피 주식 살 거니까 지금 구간으로부터 5,6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실전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코멘트를 드렸던 포인트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재정적자 이슈 있죠. 이게 어떤 식의 방법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먼저 이거를 좀 알려면 통화정책에 대한 이런 메커니즘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6대 파급 경로를 통해 가지고 총 수요에다가 영향을 미치고 경제와 인플레이션에다가 영향을 미쳐요. 특히나 기준금리 정책이 이 금리 경로라고 하는 게 있고 기대 경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했는데 장기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장기금리가 왜 내려오죠? 기대 경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장기금리는 원래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장기금리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기대 경로로 인해 가지고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죠. 그 결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6대 경로 중에서 어떤 영향이죠? 기대 경로 영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통화정책 중에 하나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지고 고용이 둔화가 될 것 같으면 장기금리가 하락하도록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기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니까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게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쉽게 침체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 통화정책이 금리 경로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기대 경로에 영향을 아주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금리가 빠르게 하락해서 총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요 관점들이 자꾸 되다 보니까 쉽게 침체라고 하는 게 안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개념들을 이해를 한다면요, 이제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연준폭과 재무폭이 지금은 가능하다고 써요. 그리고 이 연준폭이 지금은 왜 가능하냐면 금리 인하의 조건들이 충족을 했죠. 그러면 이거예요. 오늘날에는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10년물 금리의 하락은 대출 금리의 하락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6년도가 되었다라고 해봐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 결과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요게 가능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중에서 기대 경로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대 경로라고 하는 건 뭐였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금리 인하를 한 게 뭐 중요해? 지금 미국 물가 상황 봐봐라. 물가 되게 높은 상태고 지금 미국 쪽에서 재정 적자 봐봐라. 이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10년물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다고요. 그 결과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게 미래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간들에서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치더라도, 이걸 한다라고 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고, 그 결과 연준 풋은 가능하더라도 이게 경기에 미치는 효과 자체가 매우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원래 트럼프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향후의 통화 정책의 영향력들을 높이고 싶으면 지금 재정 적자를 이거 줄여야 됩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는 전략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요 흐름들이 지금 아예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좋고 지금 당장은 버블이 나타날 수 있는데 미래에는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오히려 야 지금 트럼프가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버블이 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환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마다 미래에 공포가 터질 때를 대비한다. 미래의 공포가 터지는 그런 시점들을 찾고 그 타이밍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것뿐인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재무부 풋인데 이 재무부 풋은 어떻게 된다? 지금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맹국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있고 개인들도 돈을 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동맹국 입장도 바라봤을 때 미국 채권을 사주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별로 사주고 싶지가 않아요. 트럼프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트럼프가 돈 안 갚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미국 채권 안 사줍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미국 채권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는 날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물가 상황도 보고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도 바라보니까 지금 미국 채권 이자를 봤을 때 4%다 하면 벨로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미국에서 이자 4% 주는 채권이 있고 주식에다가 투자했을 때 주식 배당이 막 10% 준다 하면 여러분들은 주식에다가 놓고 싶어 하지 채권 사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듯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도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내놔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버블이 온다라고 쳐봐요. 버블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채권을 살려면 이자를 더 많이 달라고 하겠죠. 이게 버블이 생겼을 때의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맥락하에서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이번에 7월 말에 QRI가 발생이 됐습니다. QRI 결과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재정 적자 자체는 앞으로도 심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채권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요. 장기 채권 발행으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단기 채권만 발행을 할 거고 요게 몇 분기 동안 지속한다고 있어요. 그러면 몇 분기 동안 지속을 한다면 앞으로서 1년에서 2년 정도는 단기 채권 대규모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에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 가지고 이자 비용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단기 채권이 많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기준금리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통화정책에서 기대 경로가 있다고 느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기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는데 하필 이 타이밍 때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봐요. 첫 번째,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두 번째, 재정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자, 물가가 높고 재정 적자도 심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리를 내렸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성장이 약간은 좋아질 수 있겠죠. 언제까지? 지금은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런데 1년에서 2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성장이 오히려 이번에 금리 인하 때문에 약해질 수 있겠죠. 미래에는 성장이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물가 자체도 지금은 이렇게 된 결과 물가는 크게 폭등할 수 있겠죠. 요 구간들이 되면 뭐죠 이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요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야, 지금 당장은 뭐 성장이 좋을 수 있는데 미래에 물가 상승하겠다. 요 흐름들을 읽게 되는 순간 이게 뭐라고 발생하죠? 이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했다가 뭐가 발생할 것 같다? 물가가 못 잡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는 순간 난리 나는 거라고요. 연준에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거 목적이요. CPI 상승률 2%로 만드는 게 물가 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CPI 상승률 2%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본질은요. 그렇게 말을 해놔야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목표제 2%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제 2%의 도입의 목적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을 한 건데 지금 트럼프가 행동하고 있는 이런 재정 적자 자체가요. 물가를 못 잡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공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식들이 생기게 되면요. 이 물가를 못 잡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 결과가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 금리는요. 1일짜리에서 7일짜리 콜 금리들 있죠. 요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짜리 금리를 조절해 가지고 하루짜리 금리를 조절해서 2년짜리 채권 금리와 10년짜리 채권 금리를 건드리는 건데 지금 잘못된 정책 판단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야 이거 물가 못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게 되는 순간
기대 심리를 바꾸게 되는 순간 오히려 금리의 상승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는요, 연준 푸시라고 하는 게 아예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한다고 쳐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되는데 채권 발행이 쉬울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로 갈 수밖에 없냐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폭락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금리가 폭락했을 때 금리 낮은 금리 때 채권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 구간이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거나 또는 물가 못 잡겠다라고 하는 요 구간들이 발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한다? 폭락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트리거들 있죠. 요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때의 상황이 요렇게 됐다는 거지. 핵심은 요게 다른 걸로 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이는 요런 거 다 없어지고 핵심은 물가 못 잡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되면 그 구간부터 폭락장이 될 수도 있겠다. 요거 한번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있겠죠.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다? 물가는 잡을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폭락장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해도 돼요. 단기적으로 조정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달에 개인적으로 조정은 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약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멤버십에서도 이번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번에 조정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인버스를 잠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침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었을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었잖아요. 그 타이밍 때 인버스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5대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여전히 버블로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높은데 실적이 불안정하죠. 그러면 금을 매수하는 게 지금 관점에서는 가장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 매수하는 전략들도 지금은 타당하다라고 하고요.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원하는 타이밍들이 있다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5,600 기회를 준다면 매수를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의 관점들은 어떻게 간다? 그냥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에서 최근에 포트폴리오에서도 코멘트를 드렸지만 이번에 장기 채권 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죠. 이거 왜 떨어진 거죠?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고 경기가 망가질 수 있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장기금리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금리 폭락할 때 지금은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이 15%에서 10% 정도로 채권 비중들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90%가 이 주식과 기타에서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저조선도 들어와 있고 뭐 코덱스가 잘렸네요. 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고 기타 주식은 뭐 글로벌 주식들도 조금 있고 이런 식의 관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기에는 주식과 기타 비중들을 좀 들고 가되 금 비중들을 지금은 조금 더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뷰고 그리고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좀 나쁘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10일 전에 코멘트를 미리 드렸던 코멘트가 있어요. 이거 FOMC도 발표가 되기 전에 코멘트를 드렸던 게 이번에 이미 고용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번 이번에 발표가 되는 고용 보고서 있죠. 이번에 바라보는 이 고용 보고서에서는 생각보다 고용이 나쁘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 이슈가 미리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뜰 줄은 몰랐는데 바로 뜨긴 떴죠. 그러면 고용 보고서가 나쁘게 나왔잖아요. 요걸 바라보고 우리가 침체라고 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나쁘게 나오는 거에 보고 침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과거에는 15만 명 정도가 일했다면요. 여기에서 10만 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과거에 15만 명이 일했는데 이제는 10만 명이 일을 한다면 이거는 완전 고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완전 고용을 위해 가지고 뭐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지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10만 명인데 그대로 10만 명이 모두 다 취업한 거예요. 그럼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 변수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15만 명이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10만 명이 일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15만 명이 일하려고 했는데 왜 오늘날에는 10만 명밖에 일을 못해? 요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본질은 요건 오늘날에 이거 왜 10만 명밖에 일을 못할까? 요게 핵심인데 이거 못하는 이유가 있죠. 최근에 이 고용이 또 나쁘게 나온 이유가 있죠. 요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도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거 7월 달에 해고가 좀 많았어요. 이번에 7월 달에 해고가 꽤 많았었고 이번에 이민자를 좀 조사했던 게 있었거든요. 고용보고서 쪽에서 불법 이민자 같은 것들을 조사했던 게 예전에는 이게 다 취업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고용주가
분명히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법 이민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2개월 뒤에 발표가 된 거죠. 야,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과거에 15만 명 정도가 취업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불법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업한 거 아닙니다. 요런 코멘트들이 이번에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 고용 데이터 가지고 이게 막 침체냐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데 분명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해요. 근데 이게 침체까지는 아닐 수 있다. 근데 혹시나 침체로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금리를 50bp 금리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증시가 하락을 해준다라고 친다면 지금은 버텨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연준 푸시 작동을 대기하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매수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맞고 요 매수들은 언제쯤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멤버십에다가 코멘트를 드렸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장기금리와 금 가격들 있죠. 요거 보고 매수하는 게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가격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매수하기가 되게 껄끄럽습니다. 매수보다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홀딩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홀딩하는 정도로 저는 대응을 하고 변동성만 대응하는 관점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5,600포인트까지 떨어져 준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들에서는 아주 용기 있게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용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고 오늘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틀릴 수 있더라도 그냥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